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14기 김나경, 박진식, 15기 안현준으로 구성인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산업 분류 체계가 업데이트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번 컨퍼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사업 설명들을 통해 만든 모델의 결과물에서 빅스, 고아즈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더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체계로 정의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면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우주항공 등 여러 산업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를 기존의 산업 분류 체계에서 테슬라가 어떤 산업에 속한다고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표준 산업 분류를 통해 테슬라가 속한 산업을 정의해보고자 한다면 특정한 산업에 속한다기보다 제조업, 전기공공업 등 여러 산업을 통해 테슬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을 예로 들면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요기와 같은 배달 주문 플랫폼의 경우 어떤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 요기요를 음식점업 카테고리에 넣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기요가 음식을 배달할 뿐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업이라고 명확히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정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운송 사업에도 걸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어느 한 기업이 특정 산업 분류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지금의 산업 분류 체계가 최근 산업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로 토스증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존 산업 분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그 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명, 주력 사업 등을 기업 설명 정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스마트폰 제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사업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형식으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산업 분류 체계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업데이트되는 모델을 만들어 산업 분류 체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웹상에 존재하는 기업의 사업 설명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진처리한 다음 자연어 처리 모델에 입력하여 인베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베딩된 벡터를 차원 축소하였습니다. 이후에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결과물로 나온 클러스터를 새로운 산업 분류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분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클러스터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총 3가지 경로에서 약 1만 개 기업의 사업 설명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상장 기업들이 분기마다 정기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 내용을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요약한 사업 기여 부분을 크롤링하여 상장 기업들의 사업 설명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정기 공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그중 채용 정보 사이트인 로켓펀치에서 해당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 소개를 크롤링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 정기 공시 데이터만큼의 자세한 사업 내용이 담기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데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비상장 기업 중 스타트업의 경우 타 중소기업보다 비교적 웹상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플랫폼인 데모데이라는 사이트에서 각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스타트업 설명 데이터로 로켓펀치 데이터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산업 분류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을 벡터로서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설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기업의 사업 설명을 인베딩하고 그 결과물로서 나온 벡터를 클러스터링에 활용하는 구조를 구상하였습니다. 인베딩 모델로는 대량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로 조금의 파인 튜닝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버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버트는 문장의 토큰 개수만큼의 벡터를 출력합니다. 만약 한 문장에 n개의 토큰이 있으면 n개의 토큰 벡터를 출력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에서는 기업 각각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n개의 토큰 벡터를 한 개의 벡터로 압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토큰을 평균화한 값을 문장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의 표를 보면 알다시피 그다지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문장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저희는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에 주목하였습니다. 센텐스 트랜스포머는 샴스 네트워크를 통해 문장 벡터를 학습합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가중치를 공유하는 두 개의 동일한 버튼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에 문장을 입력하면 버튼을 통해 토큰 벡터들이 출력되고 이것이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거쳐 문장 벡터로 출력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입력에서 나온 벡터 두 개와 두 벡터 간의 차이를 합친 벡터를 최종 결과로 출력합니다. 이것을 소프트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두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예측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SNLI와 MNLI의 문장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지고 두 개의 문장이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는지를 레이블 값으로 주어집니다. 두 문장 간 의미가 통하면 인테일먼트, 모순 관계면 컨트라딕션, 중립이면 뉴트럴로 라벨링됩니다.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한 개의 버트 레이어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통과한 문장 벡터를 최종 예측 결과물로 반환하는 것을 모델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SNLI와 MNLI의 데이터셋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센텐스 트랜스포머는 영어에 치중되어 학습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XLM 모델을 활용하여 추가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버트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로서 특정 토큰을 마스크하여 버트 레이어를 거친 후에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위의 첫 번째 그림이 버트 모델을 도식화한 것에 해당합니다. XLM의 경우 이러한 버트 모델의 학습 방법을 변형한 형태입니다. XLM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입력값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해당 모델이 집중적으로 학습된 언어, 즉 저희의 경우에는 영어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는 첫 번째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언어가 다른 문장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켜 하나의 입력으로 만들고 해당 입력의 토큰을 마스크하여 버트 레이어를 거친 후 복원하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마스크된 토큰을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문맥을 공유함으로써 두 언어 간 의미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은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 벡터를 출력하기 위한 사전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래의 목적인 사업 설명 데이터에 좀 더 적합한 모델로 바꾸기 위해 파인 튜닝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저희는 TSD라는 기법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TSD는 트랜스포머 모델 두 개를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로 활용하며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한 것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인코더는 에버리지 풀링층을 최종 출력층으로 가지고 있어 입력 데이터가 인코더를 통과하면 문장 벡터를 출력합니다.
디코더는 인코더가 출력한 문장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원래의 노이즈가 제거된 학습 데이터를 복원하는 예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비교하겠습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마스크 토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장 내의 모든 토큰을 반영하여 예측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TSD는 디코더가 오직 문장 벡터만을 보고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따라서 일련의 학습 과정은 인코더로 하여금 원래의 문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문장 벡터를 출력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인코더만을 떼어내어 문장 벡터 임베딩 모델로 활용합니다. 이제 사업 설명을 각각 하나의 입력으로 넣어 임베딩을 하면 최종적으로 한 개의 768차원의 벡터가 출력됩니다. 이는 클러스터링의 벡터로 활용하기에는 벡터의 차원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원 축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고려한 기법은 차원 축소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PCA입니다. PCA는 최대 분산축을 기준으로 정사형을 진행하는 기법인데, 이는 데이터 간 거리가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각 데이터 간 거리가 핵심인 클러스터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생각한 것이 TSNA입니다. 이는 데이터 간 거리를 고려하여 차원 축소를 하는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점이 있었지만, 특정 거리 기준의 데이터만 고려하여 데이터의 글로벌 스트럭처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대 2에서 3차원으로 축소가 가능하여 각 설명 데이터를 대표하기에는 차원수가 작아 충분한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활용한 것은 UMap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UMap은 TSNE와 다르게 글로벌, 로컬 스트럭처 모두 파라미터를 통해 조정하며 반영 가능하고 또한 차원수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Map을 통해 차원수를 축소하기 위해 실루엣 스코어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임베딩 벡터들을 차원수를 바꿔가며 축소한 뒤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의 실루엣 스코어를 보고 최종 차원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가 차원수의 변화에 따른 실루엣 스코어 그래프로 차원수가 17일 때 가장 높다가 그 이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UMap을 통해 차원수를 17로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원 축소한 벡터를 활용하여 각 기업을 클러스터링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각 벡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점들을 합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K-민스와 같이 랜덤 초기값을 가진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K-민스는 매 시행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지지만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매 시행마다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산업 분류를 원할 경우 세분화된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차원 축소의 평가 지표로 활용했던 실루엣 스코어를 다시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레벨 1과 레벨 2 두 계층으로 이루어진 산업 분류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개의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레벨 1으로는 신뢰 스코어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인 12, 레벨 2로는 신뢰 스코어가 가장 높은 38을 각각의 클러스터 개수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통해 산업 분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보다 더 세분화된 산업 분류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얻은 결과물은 각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들이 나열된 형태입니다. 이걸로는 각 클러스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보가 부족하므로
클러스터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워드 추출은 클래스 베이스드 TF-IDF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 속한 설명 문서들을 하나로 합쳐 각 클래스당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이에 대한 TF-IDF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각 클래스 내의 문서에서 맥캅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명사만 추출하여 클래스 베이스드 TF-IDF를 진행하여 상위 20개 단어를 출력하였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 12개의 산업으로 정의된 레벨 1, 이에 대해 세분화된 형태로 38개의 산업으로 정의된 레벨 2로 이루어진 빅스 산업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습니다. 레벨 1을 먼저 보시면 12개의 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가 임의로 해당 산업에 대한 명칭을 추가적으로 명명해 주었습니다. 레벨 1에서 세분화하여 총 38개의 산업으로 구성된 레벨 2를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 1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레벨 2에서 광고 및 마케팅, 미디어, SNS, 출판,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코인원이라는 기업을 예로 보면 다음과 같이 코인원에 대한 기업의 사업 설명 글을 입력하면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 뒤 레벨 1에는 금융, 레벨 2에는 핀테크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분류와 함께 해당 기업과 유사한 기업을 추출하는 작업을 추가하여 시범적으로 외부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외부로 구현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로컬 환경에서만 진행되고 추후에 이제 웹 서버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시로는 토스의 소개글을 활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선 토스의 소개글을 입력하면 지금 혹시 웹 페이지 부분이 안 보이나요? 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시로는 토스의 소개글을 활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토스의 소개글을 입력으로 사용하면 이제 이 모델이 분석하는데 약 30초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우선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미리 해놨습니다. 결과로는 분류된 클러스터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아래에 이제 유사한 기업들의 기업명과 소개글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소개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글이 있으면 여기에 모델로 입력하면 이렇게 다른 기업들도 추출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면 이제 다음으로 향후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상장 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공시를 통해 사업 보고서를 제공하므로 관련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 설명을 업데이트하는 채널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채용 정보 사이트와 투자 유치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지만 이는 전체 중소기업 중 일부만 해당되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사업 설명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인베딩과 클러스터링을 나누어서 진행한 구조를 인베딩과 클러스터링을 합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그러한 모델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반도체 공정 분석 방법에 활용되는 와퍼 맵을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벡터를 혼합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확률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정규 분포 개수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된 정규 분포 개수를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을 전부 베이스라인부터 구성하기에는 자연어 모델로 활용한 참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성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픽스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픽스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뭔가 이제 궁금한 기업 있을 때 그 기업과 또 유사한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픽스팀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올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K-민즈와 계층적 이렇게 두 가지만 고려하여서 실험을 진행한 것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nsity based 알고리즘으로 이제 근처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일정 거리 기준에 이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합치는 식으로 한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의 경우 이제 안 합쳐진 것들을 이상치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과도하게도 이제 많이 이상값으로 분류돼서 결국에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그거를 넣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이상값이 있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게 결국에 모든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는 속할 수 있도록 산업 분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다 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K-민스와 같은 알고리즘과 이제 계층적 클러스터링 같은 알고리즘들만 남아서 그중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올라온 질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루엣 스코어가 이제 매트릭을 잡으셨는데 이제 해당 실루엣 스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댓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실루엣 스코어의 경우에는 이제 각 클러스터 간에 클러스터 내부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또 클러스터 간에 다른 클러스터와의 비교해서 얼마나 그 상대 클러스터와 잘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코어를 매기고 그 클러스터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실루엣 스코어를 내는 이제 평가 지표로 이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요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 질문 조금 기다리면서 제가 좀 이제 궁금했었던 거 하나 질문 드리면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 진행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진행하셨을 텐데 튜닝을 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파라미터 튜닝의 경우 이제 모든 평가 지표를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과정에서 신뢰 스코어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높은 값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지점으로 해서 또 다시 여러 번 시도해서 파라미터를 튜닝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은 다른 질문들은 더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픽스팀에게 질문 있으실 경우는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네, 해주셔도 되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스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